같이 볼게요. 문제를 이거 기출 문제인데도 자꾸 이제 보면 볼수록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되는지 난감한 문제예요. 어려웠던 문제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15개년 정리표도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33회 32회 2번 문제가 이제 28회 요 문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33회 28회 3번 28회 3번을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이거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제 토지 임대료 나오면은 거의 다 소송 참고용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문제도 그 이제 소송 참고용 피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한 거였잖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토지 기초가에 구하고, 근데 이때 논점은 기대이율이었어요. 기대이율을 결정을 기술하고 토지 임대료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28회 당시 20점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똑같이 이제 대상 물건의 현황을 주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주상 혼용지대고, 그 다음에 표준지를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구했어야 했으니까 5개를 구했어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정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비교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았던 해이니까 비교 표준지를 고르는 것도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이율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시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제시된 자료를 소화를 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기대이율 적용 기준율표 2016년 이후 기준이고, 주거용을 딱 주고 이제 소분류를 주고 표준적 이용, 임시적 이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16년 이전 기준 표고요. 얘는 최, 임시, 낮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CD 금리도 주고 표준적, 임시적, 국고채 수익률, CD 유통 수익률도 줬고요.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대이율은 국고채 수익률과 CD 유통 수익률을 참고를 해라 이 말이죠. 요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2%에서 3% 사이의 수익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1에서 3까지 제시하는 기대이율 범위에서 각각의 중간값 중 하나를 선택하되 2%는 초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고채 수익률과 CD 유통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이니까 그거에 이제 2%는 초과해야 한다. 토지가 투자 자산으로서 이런 문제였어요. 오늘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평가 대상 토지는 주거지역 낮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토지를 평가하기 이거 아니죠? 제가 지금 뭐 보라고 했죠? 문제 2번 보셨죠? 문제 2번. 문제 2번 보셨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이따 다시 같이 볼게요. 네. 죄송해요. 자, 문제 2번은 30점인데 30점 비해서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늘상 보던 2번 제일 어려운 30점 문제의 자료에 비해서는 양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었고,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계산 문제로 하시면 되고, 이제 요게 좀 중요했어요. 요게 중요했는데 이게 문제 해석도 되게 잘하셔야 돼요. 자, 상기 낙찰 사례 3에 대해서 자료 5를 활용해서 보정된 가격과 단가를 구하되, 이것도 그냥 계산 문제죠. 그 다음에 낙찰자 입장에서도 각각 구한 후 뭘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낙찰 사례에 대해서 보정된 가격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평가 선례에서 보정된 통계적 측면에서 보정된 가격을 구하고, 평균에서 단가를 쓰고, 그 다음에 낙찰 사례 3과 평가 사례 4의 가격 성격, 그리고 보정 방식별 특징. 그러니까 4개는 써야 돼요. 4개를 픽해서 논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공정률 어쩌고 나오고 어쩌고 쭉쭉 나오고, 그 다음 쭉쭉 나오고, 이제 자료 5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낙찰 사례 3에 대한 개요. 자, 토지 면적 나오고 별도의 명도 비용이 발생된다. 왜냐하면 낙찰 사례니까 경매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낙찰 사례 3의 가격은 최초의 경매 시 50%에서 결정됐으며, 평가 선례는 낙찰 사례를 자체를 대상으로 한 법사가액이란 얘기죠. 10억 원이고, 이때는 평가 선례는 점유자 및 적시물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대요.
자, 낙찰자는 점유자 및 그 적치물의 상태를 고려해서 입찰에 참여했대요. 고려해서. 그래서 이에 따른 명도 비용은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고 이런 거는 이제 문제 편의성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관련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주거와 녹지 지역의 평균 75%를 적용해라 이거겠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짤 때 어떻게 짜실 거예요? 총 제가 4개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낙찰 사례 3번하고 4번하고 이제 같은 자산인 건 아시죠? 같은 자산인데 한 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 얼마나 뾰족하게 잘 기술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좀 계산 좀 틀렸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잘 쓰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뾰족하게 잘 정리를 했냐 그거를 지금 채점자님이 교수님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1번 낙찰 사례에 대해서 보정된 가격 그쵸? 그리고 2번 평가 전례 N 통계 자료 해서 보정된 금액 그쵸? 그리고 낙찰 사례 3과 가격의 성격 그 다음에 낙찰 사례와 평가 선례 이렇게 묶을게요. 가격의 성격, 그 다음에 낙찰 사례, 평가 선례, 보정 방식. 자, 가격이 2개 나오고 보정도 2개 나오니까 가격하고 보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숫자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면은 평가 선례에서는 이제 10억이 기준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시작할 때는 10억에서 시작하세요. 한 거예요. 이것보다 낙찰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엔 낮았어요. 왜 수차례 유찰되고 50%에서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가 선례인데 여기서 50%가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억이 돼버렸어요. 5억. 근데 명도비용 1억 5천 든대요. 그래서 총 6.5억이 뭐예요? 낙찰 사례. 보정된 낙찰 사례 가격이에요. 낙찰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계적 측면에서 보면은 마지막 자료 보면은 관련 통계에 의하면 사례가 속한 지역의 해당 기간 평균적인 경매 낙찰률 최초 평가 가격 대비 낙찰 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된대요. 그러니까 주거하고 녹지에 이제 평균치를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7.5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자, 이건 했죠? 보정했죠? 이거 보정했죠? 6.5억, 7.5억이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6.5억과 7.5억에 대한 가격의 성격을 얘기해라. 그리고 보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자, 가격의 성격 뭐예요? 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50% 깎였어요. 명도 비용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경매 여기 경매 시장이잖아요. 뭐 나와야 돼요? 경매 시장. 한정된 수요 공급 시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건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설정된 가격이다. 그에 반해서 이 10억은 뭔데요? 이 10억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10억 원이었고 점유자 및 적치물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못한 상태라고 써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뭐예요? 최기준에서 최유효 이용 상태에서 10억이에요. 이 땅은 그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에서는 10억이다. 그게 낙찰 사례와 평가 선례 가격의 성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낙찰 사례와 평가 선례 보정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죠. 보정 방식별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뭐 뾰족하게 물어봤는데 문제를 잘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성격과 보정 방식별 특징이 같은 거잖아요. 가격의 성격은 한정된 수요 공급 시장에서 명도, 사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낙찰 사례에 보정된 가격이고, 그거의 보정 방식이 뭐예요? 보정 방식이 일단 유찰된 거, 한정된 수요 공급 시장에서 유찰된 거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모든 거를 다 감안하고 이루어지는 보정 방식이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최종 비용에 대한 보정을 꾀하는 거고, 얘는 최초 법사가, 최유효 이용해서 그 해당 지역의 일반적, 그 지역적, 거시적인 통계를 활용해가지고 통계적으로는 7억 5천에 낙찰이 될 거다라고 통계가 예측을 했으나 실제로는 6억 5천에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10점, 100점으로 잘 쓰셨어야 했어요. 그 이론도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이 이론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마찬가지인데, 이론을 쓰실 때도 되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뾰족뾰족하게 논점을 잡고 거기다 근거를 다 달아줘야 되거든요. 실무랑 이론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저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 3번을 할 때는 요 그림을 여기나 뭐 여기 어딘가에 그렸을 거예요. 10억을 쓰고 지금 가격이 양쪽으로 나뉘는데 위아래로 그려도 되겠죠? 하나는 7.5억이 나왔고 하나는 6.5억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런 것까지 좀 뾰족하게 써보는데, 이제 대충 여기까지는 제가 시험장에서 메모를 하고 10점을 썼을 것 같아요. 이거 메모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겠죠? 한 1, 2분이면 하겠잖아요. 그렇죠? 10점짜리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 짜가지고 점수를 다 먹고 들어가야 돼요. 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자기가 풀었을 때 이렇게 푸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출 문제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시장에 있는 문제들, 학원가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거죠. 문제만 많이 푼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회 2번, 이거는 이제 좀 분석 내용이 크니까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소송에서 28회 제가 3번 보여드린 거랑 이제 연계되는 거예요. 28회 3번 문제는 이제 좀 간단한 문제였고, 그 20점짜리였고, 그렇죠? 이건 30점짜리잖아요. 제가 이 해에 시험을 받고 제가 2번 문제 득점이 굉장히 높아요. 1번 문제는 쉬웠는데 쉬운 거 대비 저도 계산 실수 많이 하는 편이라서 1번 문제는 그냥 평이했고, 2번 문제는 2번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었거든요. 2번 문제 쓰면서 다음 답안, 그러니까 답안지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쓰면은 그냥 뻘소리만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쓰면은 득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또 생각이 나니까 항상 많이 쓰는 연습을 하세요, 뭐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피고가 제기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그 근거, 그 다음에 시장 가치에 기초한 기초 가격의 이거 봐. 이거 28회 3번에 나온 거잖아요. 기대이율. 이것도 몇 년치 구하는 거였죠. 기대이율 3년치 구하는 거였잖아요. 28회는 5년치 구하는 거였고, 얘는 3년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연도별 적산임료를 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약술. 자, 이런 문제, 이제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막 시험장에서 시간의 압박도 있고 그러지만 찬찬히 보셔야 돼요. 찬찬히. 3년간의 임료, 토지 전이고 잔혹에 있고 서울특별시 북서측에 소재하는 경기도 근교 농업지대 소재하며 약간 뭐 남양주 뭐 이런 데인가? 그쵸? 하남 넘어가는 그쪽인가 봐요. 원예 농협을 위한 농경지로 이용 중이다. 자, 맨날 나오는 말이죠. 임대사를 희박해서 적산법을 하겠다. 3년치 구해라. 기초가격이에요. 기초가격. 그래서 기대이율은 연 1%인데 여기도 이제 기대이율에 대한 표를 줬네요. 농지는 이제 1% 이내, 기타 농지는 1에서 3%. 그리고 필요 재경비는 기대이율에 포함했고, 자, 감정평가에, 피고가 마음에 안 드는 감정평가 얘기를 주어졌죠. 감정평가에. 피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겠어요?
기초가격이겠어요? 기대이율이겠어요? 기대이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기대이율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의제기를 했냐면 감정평가에 의한 연간 임대료 약 1,582만 원. 요거 3년의 평균은 인근 토지에 대한 실제 임대료 수준에 비춰 상당히 고가다. 정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 신뢰할 수 없다. 재감정평가를 신청한다. 자, 이것만 보고도 물음 1번에 대한 답이 나오셔야 돼요. 피고 주장에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만 보고도. 여기서 일단 타당성 여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타당성 여부가 틀리면은 와르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으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인근 유사 토지들에 대한 실제 임대료 수준이 있다.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실제 임대 시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임대 시세.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니까 피고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임대 시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 피고 주장이 맞는 거예요. 피고 주장 타당하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 시세에 우리가 이제 뾰족하게 임대 시세를 잘 봐야겠죠. 본건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어졌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차 계약서인데 임대료는 연 900만 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임대 시세겠죠. 임대 시세를 참작해서 구한 시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대 시세인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 하고 피고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고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 4본 2018년 기준 임대차 사례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연간 임대료는 토지 면적 기준 300만 원이고 최근에는 좀 올랐다 그 말이죠. 최근에는 좀 올랐다. 여기서 이제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올랐다. 제가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습관적으로 300만 원 나누기 660제곱미터 하면은 4,500만 원이고 얘는 좀 올랐으니까 5,300만 원이다. 5,300원이다. 제곱미터당. 얘도 나눠 얘도. 토지 면적 4,500원. 그럼 봐봐요. 임대 시세 수준에서 맞게 임대료가 책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실지조사 자료 보시면 이거 중요하죠. 자료 3번이 중요하죠. 줄을 잘 치셔야 돼요. 그래서 답번을 보면은 2018년 초 기준 원예 농업을 위한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 전형적인 임대차 조건은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안의 근거가 되겠죠. 우리가 쓰는 답의 근거. 조건은 연간 임대료 이거 봐 4,500원 수준이었대요. 도시화에 따른 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5,400원, 5,300원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올랐잖아. 그리고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본건 및 임대차 사용 지속적인 도시화 영향으로 20% 상승했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 임대료를 이제 3년치 구하랬으니까 2018 제가 실제로 그 시험지에 썼던 거예요. 2018, 2019, 2020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아까 감정평가 자료 요 표랑 이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요 표랑 기초가격 기대 이율 답안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산임료. 요렇게 짜놓고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답안지를 가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질 임대료, 기초가격, 실질 임대료, 기초가격 단가로 쓸게요. 여기서 4,500원, 그렇죠? 4,500원, 4,500원. 그 다음에 5,400원. 이렇게 변동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 시세 수준에 대한 이제 단가는 구해졌고 이제 기대 이율에 대한 자료도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필요재 경비랑 그쵸? 본건 토지 개별 공시지가 나와 있고 농지의 재산세율은 0.07%고 과세 표준액은 시가 표준액의 70%이며 재산세 부과 시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자, 여기서 그래서 과세 표준액 먼저 짜야 되죠. 과세 표준액 여기에 70% 그리고 거기 과세 표준액에 매기는 재산세율이 0.07% 단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재산세 부과시 20% 할증 요렇게 쓰셔야 돼요. 요렇게. 요것도 순서 요렇게 써야지 예쁜 거예요. 요렇게. 과세 표준에 구해서 거기다 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증하는 거잖아. 0.07 곱하기 70% 쓰지 마시고요. 70% 곱하기 0.07% 곱하기 1.2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 이율을 구해야 되니까 필요 재경비를 써주시고, 근데 여기서 필요 재경비는 그냥 미미한 논점이었어요. 미미한 논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자료에서 제시된 거는 1%, 1%, 1%였는데 이제 내가 몇 퍼센트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합불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질 임대료는 약 20% 상승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감정평가서상의 연도별 기초 가격은 시장 가치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가 없고, 요게 이상하다. 요게 누가 이렇게 구했냐 이 말이죠. 적산임료에서 기초 가격에서 적산임료 나누면은 기대 이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기초 가격을 구해 가시는 거예요. 기초 가격을. 여기가 이제 실질 임대료 단가였고, 그래서 적산법의 장단점을 마지막에 쓰라 그랬죠. 적산법의 장점이 뭐예요? 원본과 과실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은 원본과 과실에 대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원본과 과실에 대한 거를 구하는 거여서 아까 그 0.07 해가지고 기초가격 개별 공시지가 준 거, 여기에서 이 재산세 들어가는 거 필요 재경비 하시고 기초가격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잘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역산을 해가지고 구하면은 여기서는 아까 1%였는데 여기는 1%죠. 여기서 기초가격 기대이율을 구하면은 1%의 거의 절반 수준이 나옵니다. 절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에 절반으로 깎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건 거겠죠. 계산해 보시면 0.48, 0.48, 0.558, 0.5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숫자를 0.47이냐 48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에서 답을 쓰시면 되겠고, 이 증감률도 20% 정도는 맞춰주시고, 필요 재경비도 써주시고, 이렇게 분석을 잘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물음 3번에서는 적산임료를 구하고 이제 4번에서는 5점짜리 약수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음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였죠. 2번하고 3번. 이렇게 2번 문제들이 계속 여태까지 계속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두꺼운 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쫙 우리가 계속 이제 한 몇 개월간 해왔던 거 한번 같이 복기해 보면서 후루룩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 이런 기초 개념을 다시 한번 후루룩 보면서 내가 얘 좀 잘 연상이 안 된다. 얘에 대한 기출문제나 내가 틀렸던 GS 문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관련 문제를 찾는 것도 능력이죠. 찾아서 다시 풀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풀고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제일 빠르니까. 카톡. 이제 2주 남았잖아요. 그래도 2주 동안 되게 소중한 시간이니까 열심히 복귀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2주를 잘 보내셔야 돼요. 2주를. 자, 3방식 개관 완전 기초죠. 자, 3방식 개별 평가 합, 우리가 원가법에 의한 시상가액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괄 거래사례비교법, 일괄 수익환원법. 자, 토지는 평가하는 방법이 보통 2개인데 3개도 있었죠. 우리 문제도 했었었죠. 토지 잔여 환원법도 있고, 건물은 늘상 하는 거고. 토지 잔여 환원법, 또 토지 잔여 환원법도 토지 평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뭐 있어요? 토지 평가 방법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떠올려야 돼. 또 뭐 있어요? 조성원가법도 있잖아요. 조성원가법. 언제 해요? 골프장이나, 그쵸? 소지가액 구할 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계속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중구난방 어지러웠던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 그림을 시험장 가서 그리면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야 예시담화를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 시험은 되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의 구성 보시면은 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론 문제 나올 때도 이렇게 잘 써야 되잖아요. 실질 임대료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순 임대료가 있고 지불 임대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 임대료는 보증금, 운용이익, 권리금, 상가계 이런 거 거의 고려 안 하죠. 우리 문제 풀 때. 월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실비, 초과액 제가 문제 한번 냈었었죠. 관리비는 실비 정산되나 그 초과액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적산법, 기초가액의 성격. 자, 이 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두면은 내가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채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임대차 조건에 부응하는 사용 가치로 보는 견해가 있고 시장 가치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액, 사용 가치일 때 기초가액은 임대차 내용, 그 사용하는 그 상황에 대한 원본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산출되는 기초가액이고, 그럼 기대이율은 뭐예요? 이게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기대이율은 대체투자 수익률 이꼴 정형화된 이율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형화된 이율. 근데 시장 가치를 최유효 이용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대체투자 수익률들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하라 이거예요. 차등 적용해라. 그래서 구분은 그렇게 사용 가치가 이론적 적산법이고 시장 가치가 실무적 적산법이다. 요 정도만 꿰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임대료를 이론적 적산법으로 나누고 실무적 적산법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평가 교수님도 계세요. 이거 뭐하러 나누냐? 뭐하러 나누냐? 감정평가 적산법은 실무적 적산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우리 법규도 요런 학설 다 외워야 되잖아요. 둘 다 알고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입장에서. 그래서 판례는 기대이율을 정형화를 주장을 했어요. 언제? 여기서요. 사용가치일 때 기대이율을 정형화를 주장을 했으나 이제 실무 계약 상태를 반영해서 평가함이 어려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거죠. 요거로 기초가액 구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배제를 했다 이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되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요거는 되게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가서 진짜 발품 팔아야 되고 막 중개업소 가가지고 막 커피 사들고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내가 이제 소송 임대료 평가를 맡았어요. 내가 이제 우리의 의뢰인 임대료 평가해야 돼. 사용 가치로.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임대료에 대한 그 특수한 상황 같은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임대사례 비교법. 그 사례 어떻게 찾냐고요. 요거 찾기가 어려운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거죠. 판사님들은 그냥 요거렇게 구했으면은 수익률은 기대이율은 통상의 기대이율을 쓰는 거가 맞잖아. 그렇게 해야지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평가사들은 평가학회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이거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실무적 적산법, 이론적 적산법 나누고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필요적 경비 넘어가고 이제 주거용 거래사례 비교법 5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난이도 중 문제였어요. 제가 우리 스터디에서 같이 푼 거였는데 재정비 촉진 구역 내 집합건물 감정평가 이거 고를 때 사례 3개였나 4개였나 고를 때의 그 정답 포인트는 뭐였어요? 정답 포인트는 전유 면적도 있었고 뭐 층도 있었고 사용 승인율도 있었고 대지권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재정비 촉진구역 내 주거용 다세대 건물은 지하 1층 단가하고 3층 단가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보통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닌 데에서는 다세대면 지하 1층 거의 막 한 40% 깎이잖아요. 그렇죠? 요때는 이제 이사 가기 직전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있죠. 그런 데에서는 이제 지하 1층하고 3층하고 가격이 똑같이 비싸요. 네. 대지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이 대지권 보고 이제 들어가서 알받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3층인데 막 내 거는 사용 승인율 한 1986년이에요. 내 거는. 근데 3층은 뭐 2010
9년이야. 그러면 지하 1층이어도 지하 1층 사례를 고르시는 거예요. 지하 1층 사례를. 그래서 보시면은 자,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거래 수준이 상이한 바, 그쵸?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하 1층과 3층의 거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이제 점점 이제 사업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거래 수준은 그 전 단계와는 다르게 상이하다, 그쵸? 그 말이죠. 그래서 사례 선정에 대한 판단 과정 기술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는 순서를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용 승인일과 전유 면적을 체크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재정비 촉진 구역 내 대지권 면적 거래 관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고, 문제에 있는 멘트를 그대로 예시답안에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구분 소유권에 대한 개념 잘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뭐 일체성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외 대지권 없는 집합 건물도 있어요. 뭐 대지권, 적정 대지권이 포함될 것을 전제로 평가를 하죠. 네. 그다음 6페이지에 사례 선정 포인트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집합 건물이 있는데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이 있어요. 주거용은 아파트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되게 중요하고요. 건물 연식 되게 중요하고요. 평면, 내부 평면 방식, 전용 면적의 크기나 방 개수 등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상업용 건물은 뭐가 중요해요? 층별, 위치별 유사성 중요하고, 건물 연식 중요하고, 주거용이랑 비슷하죠? 근데 업무용 집합 건물은 사무실 레이아웃,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다 평가를 한다. 자료에 이런 게 나오면은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점 수정치는 암기죠, 암기. 시점 수정치 암기 하시고요. 자, 3방식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3방식 난이도 중짜리. 그러면은 이 목차가 바로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목차 순서대로 자료 순서대로 읽으면서 요 목차에 갖다가 붙일 자료들을 잘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기본만 잘하면 돼요. 기본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남들 다 어렵게 잘 못 풀니까 기본만 잘해서 기본 가지고 뾰족하게 분석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목차, 물음 1번에 거사비가 들어갔어요. 거사비. 그럼 뭐예요? 시장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시장 거래 수준이 중요한 자산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래 산정 뭐라 써놨어요? 별표 치고 사례의 단가를 꼭 써주셔라. 제발. 골프장도 홀당 단가를 제발 써주셔야 돼요. 네. 임대 사례 비교법도 임대 면적당 단가를 써주셔라. 그리고 물음 2번 수익환원법. 자, 임대료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본건으로 할 건지 시장의 임대 수준으로 할 건지 해주셔야 돼요. 본건이 시장 임대료에 비해서 적정하면 본건 임대료 쓰시는 겁니다. 본건 임대료. 근데 평가 목적에 따라서 시장 임대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본건이 임대 수준에 좀 떨어져. 좀 최유효용 아닌 임대 수준이야. 특수한 임대 수준이야. 근데 그 건물 자체의 시장 가치를 구해야 돼요. 시장 가치를. 그러면은 시장 임대료로 가는 거고, 그 건물의 임대료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본건하고 시장하고 굉장히 임대 수준이 상이한데 그 건물의 투자 가치를 구할 거예요. 뭐 컨설팅이나 뭐 NPV나 IRR 뭐 이런 거 결합해서 나오면은 본건 임대료로 산출을 하셔갖고 구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임대료 적정성 검토를 해보고 본건하고 시장으로 나누는데 평가 목적에 따라서 본건으로 할지 시장으로 할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이제 결정하는데 제발 PGI부터 쓰세요. PGI부터 제발 PGI부터 쓰시고 시험장에 가서 제발 EGI 하시고요. 제발 NOI, OE 하시고, OE도 여기서 빼지 마요. OE도 여기서 빼지 마. OE도 하시고 그 다음에 NOI 하세요. 이거 다 써도 시간 안 모자라요. 괜찮아요. 이거 다 쓰세요. 이렇게. 저도 다 실제 시험에서 다 썼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썼거든요. 공부할 때도. 왜냐면 제가 목차를 잡아갖고 1번 잡아서 NOI 해가지고 여기 별표 쳐가지고 뭐 운영경비가 얼마고 PGI가 얼마고 해서 NOI 구하면은 5번 중에 5번 다 틀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했었어요.
그 할인율 구하시고, 자, 요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죠. 기출 환원율을 가지고 기말복귀 구하는 거랑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보유기간 동안 NOI 평가하고 기말복귀해서 평가하고,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원가법 시상가액 이제 가시면은 토지평가액은 공시지도 있고 거래도 있고 토지전협법도 있을 수 있고 조성원가법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건물도 제발 제조달 원가 목차 잡아서 쓰시고, 제발 거기서 감가 수정하시고 부대 설비도 고려하시고 하셔야 돼요. 또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건물 구할 때도 또 시점 수정할 수도 있죠. 건축비 지수 가지고, 그쵸? 제조달 원가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의 제조달 원가를 구해서 기준 시점에 3방식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건축비가 변동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제조달 원가 사례를 뭐 몇 년 전 사례를 준다던가 하면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별평가 시상가액을 결정하는데 원, 비, 수 써놓고 뭐 20, 40, 40으로 가족평균 하면 땡이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얘가 너무 떨어지고 얘랑 비등비등한데 얘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난 얘를 배제하고 비중가액으로 하겠다. 얘를 배제하고 수익가액으로 하겠다.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얘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근데 비슷비슷하게 나와. 그러면은 가족평균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그 뉘앙스에 따라서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갔다가 막 그냥 가중평균 때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죠? 감칙에 나와 있어요. 시상가액을 적정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해라. 그냥 매번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넘어가고, 이것도 10페이지도 넘어가고. 자, 환원율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니까. 자,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떠올려 보세요. 시조2 그쵸? 환원율 산정하는 방법. 시장추출법 있고, 요소구성법 있고, 투자결합법, 에르도법, 부채감당법 있는데, 자, 요소구성법이 중요하죠. 만약에 위험 할증률이 올라간 자산이에요. 그럼 환원율이 커지겠죠. 환원율이 커지겠어요? 얘는 위험한 자산이야.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얘를 올렸어요. 그럼 얘가 떨어지는 거겠죠. 얘가 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얘의 가치가 후졌다, 그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희망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희망한다. 혹은 환원율이 올라가고 있어.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MPB법도, 자, 현금 유출, 현금 유입 항목이 있어요. 자, 문제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현금 유출, 현금 유입 항목에 뭐뭐 있었어요? 현금 유출 항목.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떠올려 보면은 현금 유출은 일단 어떤 자산을 매입할 때에 매입비가 있겠죠. 그렇죠? 매입비. 현금 유출. 시간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그렇죠? 현금 유출 있고 공사비 들어가겠죠. 공사비,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업 기간 동안 이자, 금융비용 들어가겠죠. 금융비용 유출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철거비 중요해요. 철거비를 사업 시행자가 하냐, 아니면은 그냥 토지가치에 화채해서 철거비를 포함하냐 안 하냐, 그거 되게 중요해요. 철거비가 여기 항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 현금 유입은 뭐예요? 현금 유입. 만약에 뭐 분양권이면 분양 수입.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양 수입도 나눠서 들어오면은 평가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분양 수입 또는 임대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배당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부동산 펀드면, 그렇죠? 현금 유입. 또 뭐 있죠? 현금 유입? 분양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자, 컨닝을 해보면 그렇죠. 이거죠. 분양 또는 임대 수입을 NOI로 구하냐 BTCF로 구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현금 유입은 얘네가 되는 거겠죠. 이런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빨리 잘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거를 좀 뾰족하게 내가 짚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MPB는 이렇게 구했어요. MPB 구해서 양의 MPB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케이스, 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구해봐라 하면은 MPB가 양으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항목
플러스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NPV가 0 이상 나왔어요. 자, 그럼 투자 수익률을 돈 들어간 거 10억, 그럼 나온 거 한 5억. 그래서 IRR 50%.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구하려면은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까지 투자 수익률 산정해서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수익률, 그렇죠? 그 마지막에 자본이득률 모두 고려해서 구하는 게 그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이고, 그 투자 안의 환원이율이고, 그 투자 안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의 상충 이런 거는 참고로 보세요. 듀레이션 IRR, MIRR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거 그때 제가 문제풀이는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할 줄 몰라도 돼요. 할 줄 몰라도 되는데 이 예시 답안을 보고 눈으로 봐서 이해만 되면 돼요. 이해만. 그걸 안 보고 또 문제를 새로 지금 풀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되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시험에 오피스 빌딩이 나왔어요. 오피스 빌딩.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요즘의 논점은 뭐예요? 오피스 빌딩은? 오피스 초과 공급 아니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남은 오피스가 없어서 난리예요. 오피스가 없어서. 그 비싼 땅에 들어오려고 아우 성리예요. 정말. 아주 비싼 프라임급 A급 뭐 오피스도 없어서 못 사요. 없어서 임대를 못 해요. 없어서. 죄다 서울로 오고 싶어갖고 그 중에서도 강남.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오피스 초과 공급보다는 오피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뭐야? 매도인 우위겠죠? 매도인 우위. 매수인이 열세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열세예요. 다 사고 싶어 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기출 31회 문제 분석 자료인데, 그 기억나세요? 공시된 공시 자료, 정부에서 공시하는 자료가 있었고, 무슨 자산운용사에서 발표한 자료, 환원율, 수익률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정은 결국 자산운용사에서 한 거를 선정을 하는 거였어요. 요 문제였어요. 요 문제 31회거든요. 31회 문제였는데 요거였어요. 공공기관에서 할인율을 발표했고 환원율 발표했고 자산운용사에서도 둘 다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공공기관은 부동호가 이렇게 가고 자산운용사는 이렇게 가요. 그렇죠? 자산운용사 선택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왜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건지 쓰는 게 정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미 실현된 자료 뭐예요? 공공기관에서 이미 과거의 그런 투자 수익률에 대한 거를 사후적으로 계산해서 공시한 거고,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임대료를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호가 역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임대료가 뭐예요? 결국 재계약된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귀가액 현재 가치 산정 시 실제 거래 내역 참조가 아니라 단순 통계 모형으로 과거의 그 통계 기반으로 추정을 하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원본 가치, 지금 시장에 따른 거를 반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토지 가격 기준표 뭐 이런 거 있죠. 개별 공시지가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거. 실제 감정평가 할 때 뭐 참고로 활용할 수 있지만 거의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시장조사 자료가 더 중요하니까. 그 말인즉슨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뭐 시장 상황, 자료 제목 이런 거 있죠. 시장 상황. 뭐 본건의 뭐 조사 내역 이런 자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료가. 이런 자료에서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봐봐요. 실무 기준에서도 할인율 상장 방법에 대해서는 시조12 뭐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을 고려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적절히 그러니까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있죠. 요 자산은 현금 흐름이 요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요 자산은. 근데 요 자산은 없어. 요 기간 동안 없어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 요렇게 들어올 것 같고 또 없어. 또 공실이 예상돼. 왜냐면 신규 임차 맞추는데 또 힘드니까. 이렇게 또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요런 자산에 대해서 지금 공시된 자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요런 자산에 대해서. 이게 높이가 같다고 치고, 아니, 이게 양이 대충 비슷하다 치고, 어떤 자산이 듀레이션이 더 빠르겠어요? 어떤 자산이? 어떤 자산이 더 빠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 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요 자산이 듀레이션이 더 빠른 거예요. 왜냐면 현금 흐름 회수가 빠르니까. 초기에 현금 흐름 회수를 빨리 하니까 실질 만기가 빠르다 이거예요.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 듀레이션이 나왔어. 그냥 요 정도 개념 쓰시고 그냥 아 됐다 이러고 이제 그 해 학원가에서 이제 듀레이션에 대해서 뭐 미친 듯이 강의를 하겠죠. 그런 패턴일 것 같아요. 듀레이션은 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뭐 회계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공익비, 부가사용료, 실비초과액.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필요재경비 항목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는 거였고. 자, 이거 중요한 거. 수익률, 환원율 용어 정리. 17페이지. 17페이지. 자, 종합환원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합환원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종합환원율은 소득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이 된다. 통상 소득 수익률은 이자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을 뜻합니다. 종합환원율은 그래서 그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로도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용어가 아주 그냥 헷갈리니까 아주 그냥 미치겠죠. 자, 보시면은 소득률, 인컴 레이트는 직접환원법에 적용을 한다. 일기의 소득. 근데 보유기간의 소득 수익률 하면은 IRR 구하라는 거예요. IRR. 네? 수익률 구하라면은 IRR 구하라는 거예요. IRR. 이거를 지금 수익률은 IRR 보유기간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자료하고 그 주어진 문구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케이스, 그 주어진 자산의 특성과 맞게 잘 케이스를 해보세요. 소득 수익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직접환원법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률은 IRR, DCF에 적용을 하시는 거다. 자, 대지권 미정리된 구분 건물 토지의 지분 평가. 자. 이거 대지권 미정리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떠올리시고 그럴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떠올리셔야 돼요. 자, 대지권 미등기된 구분 건물의 평가. 여기 토지는 원래 등기가 있죠? 토지는 원래 때문에 등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도 구분 건물이면은 요 하나에 대해서 등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대해서 집합 건물 등기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전유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권도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 얼마 갖고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 사람하고 이 건물 사람하고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달라서 아직 대지권이 할당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등기를 그냥 아직 늦게 됐거나 등기 그냥 1번 등기 늦어 2번 먹튀 요 정도 케이스가 있어요. 등기 늦어는 적정 대지권 포함될 것을 전제로. 그쵸? 담보평가일 때 또는 그냥 뭐 시장가치 평가할 때 그냥 적정 대지권 포함될 것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먹튀래. 뭐 또 어떤 또 이렇게 사례가 주어져 있겠죠. 먹튀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계사 간
이제 자산 양수도를 하려고 이제 그런 사례에 있어갖고 할 때는 이때는 담보평가는 아니겠죠. 이때는 시장 가치니까 투자 가치. 이때는 적정 대지권 정리될 것을 전제로 평가. 이때는요? 이때는 담보평가. 시장 가치 평가 할 때. 담보평가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답안지에. 은행 직원한테 대출 담당자한테 물어본다. 그리고 현장 조사하거나 그 권리관계 분석한 내용에 있어서 대금이 뭐 지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 적정 대지권 정리될 것으로 은행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감정서에 기재를 하고 디스클레이머 쓰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예시 답안에 쓰셔야 되고, 시장 가치로 평가할 때는 이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 정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대지 사용권을 수반하지 않은 구분 건물의 평가. 건물만의 가액으로 하시는 게 원칙인데, 다만 추후 토지의 적정 지분이 정리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 아파트 신축 들어갔는데 아직 여기 대지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뭐 한 15억이야. 그러면은 그냥 등기가 늦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포함을 하셔서 담보평가 할 때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요. 그게 정상적인 평가예요. 자, 골프장. 자, 빨리 골프장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자, 골프장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골프장. 자, 골프장의 평가 방법은 원, 비, 수가 있어요. 원, 비, 수가 있어요. 원가는 뭐예요? 원가는 토지, 건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는 뭐가 있어요? 등록 면적이 있어요. 뭐 같이 희박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재외지가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기부 체납하는 것도 있고 뭐 더 있어요. 도로로 빠지는 것도 있고. 건물은 그냥 뭐 적정하게 잘 잡아서 하시면 되고. 자, 비중가액은 뭐예요? 비중가액은 사례 선정해야 돼요. 자, 사례 선정. 자, 비중가액은 홀당 단가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돼요. 홀당 단가. 그다음에 뭐 시, 지, 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수익하는 법은 그 골프장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큰 틀은 있겠지만, 일단 뭐예요? 임대료 이런 거 있겠어요? 임대료로 하는 거겠어요? 자, 골프장의 매출액. 그쵸? 근데 여기서 뭐 회원권, 부대시설. 이렇게 나오겠죠. 매출액 나오고, 경비 나오고, 이제 순수익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기출 문제에 나왔었죠? 요거 면적 사정해가지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실무 기준에 골프장 용지, 골프장 평가 말고요. 골프장 용지는 해당 골프장에 등록된 면적 전체를 등록된 면적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만 일단지로 보고 감정평가 하되 이제 나머지는 해라. 자, 그래서 요거 등록 면적 구할 때 방법 뭐예요? 얘는 평가 안 하겠고 얘도 평가 안 하겠고. 등록 면적 할 때 방법. 공시지 기준법 있고, 거래 사례 잘 안 하죠? 골프장은 조성원가법을 많이 하죠? 이거 빼먹지 마시고.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1페이지에 골프장에 수익하는 법은 골프장 전체의 이제 순수익을 구해라. 매출액 경비 뺀 순수익을 구하고 이제 토지만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을 해서 수익하는 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자, 전체 토지면 등록 면적, 재외지 이렇게 있는데 공시지 기준법, 조성원가법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지금 몇 페이지 되잖아요. 쭉쭉 읽으면서 형광펜은 쭉쭉 쳐요. 쭉쭉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쭉쭉 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는 내일은 그냥 형광펜 친 것만 보고 내가 분명히 형광펜 쳤는데 기억이 안 나 하면은 문제 찾아서 보고 기본서 찾아서 보고 2주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쓰잘데기 없는 어려운 문제 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공시지기준법. 조성원가법은 이제 소지가액. 그 땅이 애기 상태였을 때 산 그 가액에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렇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가도 상승할 거고 공사비도 붙을 거고 그래서 그게 등록 면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조성원가법도 까먹지 마시고. 자, 수익 방식도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 매출액은 회원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부대 시설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잘 쪼개. 경비도 잘 쪼개요. 잘 쪼개. 그리고 순수익도 잘 쪼개서 구해. 그리고 합해. 그렇죠? 그리고 환원율 구해서 해야 돼요. 이상하게 중구난방하게 답안지 쓰지 마시고 잘 표를 그리거나 쪼개갖고 잘 생각을 하세요. 네.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만 쉴게요.